도록 할게. 자, 가볼게요. 쌤이 앞에다가 그림 그려놨는데 우리 중간에 문학이 있었지? 문학 먼저 좀 보고 갈까? 일단 11쪽에 있는 문학은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12쪽에 있는 문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2쪽에 있는 문학. 자, 안 읽을 겁니다. 구보시의 1일인데 34번 문제 잘 풀었고 35번 너무 잘 풀었어. 근데 36번은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살짝 체크 좀 해주시고요. 37번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36번은 답만 좀 찾아볼게요. 얘들아, 36번 다 읽고 돌아가는 친구들 없지? 기억 있는 부분에서 그 근처 맥락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이 답이었으니까 2번을 해결하기 위해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본문으로 갔을 때 왼쪽에 딱 중간에서 아래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이라고 돼 있는 거 위에 그 문단 읽겠습니다. 아들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밑줄이지,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겠지. 아니면은 혹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해서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밑줄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 그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어머니는 말한다. 아유, 네 아주범이나 해주렴. 그랬더니 아들은 아니에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 그리고 돈을 내놓았다. 이까지 읽으면 니은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 근거가 어딨냐면 니은을 쫙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디귿이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의 범위로 넘어가지 말고 이까지만 읽어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6번으로 가면 니은에는 앞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구보의 만족감. 방금 우리가 밑줄 긋고 봤었던 데에는 생각보다 비싸네, 엄숙해졌어. 그치만 엄마는 해주고 싶어. 요게 만족감은 어딨고 앞으로 나 돈 벌 수 있다 어딨어. 그러니까 답은 2번일 수밖에. 됐죠? 요거 틀린 친구들이 한둘 있었는데 요거는 맥락이요. 더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번으로 가면 앞에 거 안 읽을 거야. 보기하고 이제 선지만 보겠습니다. 4번만 딱 볼게요. 자, 보기 읽어보면 이 작품에서 구보는 작가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고 구보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대. 그리고 또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게 된답니다. 구보는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데 이건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이다 하고 끝나. 됐죠? 자, 그럼 4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격렬한 두통, 전신의 피로. 얘들아, 방금 읽었던 보기에서 쇠약하고 병든 몸이랑 치환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이거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무기력한 지식인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옆에 보니까 이 피로를 느끼며 망연히 서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 의식, 무기력한 거 어딨어?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됐죠? 이렇게 3점짜리로 나왔지만 사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이 엄청 깔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조심은 해야 돼. 무조건 보기만 보고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보기랑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되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12쪽에 있는 구보,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방법만, 그럼 맥락을 읽어야 된다. 보기를 바로 이어주면 답이 좀 보인다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38에서 42에 있는 요 과학 지문으로 갈 건데, 이거는 까놓고 얘기를 하면 쌤도 몇 번을 읽었어. 언제 읽었냐면 한 3년, 2년 전에 이 지문을 읽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읽었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풀어보는데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쌤이 인강을 보면서 이거를 다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이해해서 너네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나는 솔직히 내가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나는 틀려. 나는 어차피 그거를 배워서 알았는데 적용할 게 없어. 2년 전에도 못했고 3년 전에도 못했으면 지금도 못하는 것 같아. 이번에도 틀린 거 보니까. 자, 근데 너네들한테 이거를 원리를 얘기한다기보다 너네들도 그 판단을 좀 해줘.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을 너네들이 이해한다면 푸는 방식만, 만약에 내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같이 보자고. 이제 그런 위주로, 그런 설명으로 갈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8에서 42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 폐의 혈액으로 돌아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전달돼서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그리고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쌤 이까지 읽고 어떤 체크를 했냐면 산소의 얘기, 이산화탄소의 얘기 나눴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네 생각을 하고. 자, 어쨌든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답니다. 자,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건 이따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쭉 볼게. 먼저 이게 산소지. 이게 폐에서 만들어진 게 심장으로 가서 이렇게 조직으로 퍼지는 게 산소라고 하고요. 이따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서, 알겠지? 그리고 나서 거꾸로 조직에서 만들어진 얘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다시 배출되는 CO2,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됐다. 방향이 다른 거구나 라고 그냥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가면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기체 교환은, 기체 교환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줄 분압차에 따른 확산. 자, 그리고 분압 차이를 얘기하겠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건 화살표 좀 해주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 한편 이제 딴 얘기 할 거랍니다.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서 그냥 묻기만 하자. 심장에서 나와서 폐나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닫아주시고 동맥. 자, 그 다음 또 묶어주세요.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흐르는 걸 정맥. 똑같이 표시 좀 해주시고. 자, 심장에서 가는지 심장으로 가는지의 차이인가 봐. 그리고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뒤에 심장을 거쳐 조직으로 흐르는 걸 동맥혈. 똑같이 묶어주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직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폐로 흐르는 혈액 정맥혈. 그리고 쌤은 솔직히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그냥 언어적으로 봤어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빨리 넘어갔습니다. 다시 읽으려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폐포 안의 산소 분압은 100에서 110이고 그 주위의 모세혈관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이래. 근데 이까지도 너네들이 표시하면 좋은 게 100에서 40으로 간다. 이 정도는 분압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폐포 내의 산소가 정맥혈로 확산된대. 요거는 밑줄 그었어. 폐포 내 산소가 그 다음 바로 밑에 정맥혈로 확산된다. 그리고 조금 쉽게 읽은 건 폐포내가 높기 때문에 낮은 정맥혈로 갔구나. 이렇게 읽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각 조직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에너지 주로 가나. 그리고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에서 또 평균 40이기 때문에 다시 방금 본 것처럼 밑줄이지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 그 위아래 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진짜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이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본 곳으로 오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계속 산소를 방출했어.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가. 근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혈장에서 운반되는 양은 1.5%에 불과하대. 그리고 나머지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그 형태로 운반된대요. 쌤은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적혈구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적혈구 그 다음에 또 98.5 요것만 표시를 해놨어. 아, 산소에서는 적혈구를 통해 운반이 되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갔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묶어주셔야 되죠.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 닫아주시고 네모치지 산소 해리 곡선. 자, 포화도를 나타내는 게 산소 해리 곡선이래. 자, 이 곡선에서 가로축은 산소 분압이고 세로축은 포화도를 나타낸대.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된 정도인 동그라미 산소 포화도. 자, 결합된 건 포화도.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분리된 정도를 동그라미 산소 해리도. 자, 얘네들을 더한 값은 100%야. 그러면은 얘가 아닌 부분은 해리도고 해리도가 아닌 부분은 포화도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 맞지? 자,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에서 100 구간보다 0에서 40 구간에서 더 많다라고 나와요. 얘들아, 그러면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쌤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요거는 가지고 갔어. 해리도하고 그 다음에 포화도하고 합치면 10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포화도가 높아지면 해리도가 낮아진다 라는 거는 나는 찾았어. 근데 만약에 이거 못 찾은 친구들은 다른데 경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두 개의 합이 100이다 라고 하면 반비례 관계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일단 원리 하나만 좀 생각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봤냐면 39번에 이 그림을 그려줬잖아. 그리고 눈을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설명에 대한 그냥 그 S자 곡선이기도 하고 이 설명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더라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구간을 비교하고 있어. 자, 그리고 뭘 비교했냐면 해리되는 양이 여기가 더 많대. 해리되는 양이 여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찾았으면 엄청 간단했을 거야. 왜? 산소의 포화도가 높다는 건 해리도가 낮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포화도가 높은 거니까 해리되는 양은 적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거보다 포화도가 낮으니까 해리되는 양이 많을 거다라는 게 그림으로도 그대로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것 찾고 그림을 통해 진짜네 포화도가 낮아지니까 해리도가 높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한 번 더 봐줬으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산소 친화도라는 애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애들아 표시해야 되지. 네모든 동그라미든. 왜? 새로운 개념이잖아. 자, 산소 친화도는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인데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밑줄 산소 분압, 혈액의 pH, 그 다음에 또 온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너네들이 캐치해야 되는 게 뭐다? 산소 분압은 얘기를 했잖아. 됐죠? 산소 분압은 얘기를 했고 이따가 원리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떤 조직의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화살표 하세요. 위로 화살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그러면 pH가 낮아진다. 표시. 자, 그리고 pH가 낮아지면 친화도가 낮아진다. 친화도에다가 아래로 화살표. 그러면 해리가 촉진된다. 해리 위로 화살표. 자, 그럼 해리라는 건 분리되는 거니까 방출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뭐라고? 산소 친화도를 pH 온도 분압 측면에서 본다고 했었어. 그럼 정리해보면 pH가 낮으면 해리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친화도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갈게요. 이제 온도 얘기 나오겠죠. 자, 계속 즉 이렇게 방출된다.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온도가 높아진 온도에다가 위로 화살표. 그러면 여기도 역시나 더 쉽게 해리가 된대. 위로 화살표. 그럼 얘도 역시나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해리도가 높아지니까 산소 방출도 맞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 pH가 낮아지면 해리도가 높아지고 방출이 많아진다. 이 그냥 방향성 하나 찾아주는 거. 온도가 높으면 해리도가 높아지고 방출이 커진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 아까 쌤이 놓고 갔던 산소 분압. 자, 여기서는 해리도를 얘기하니까 똑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야. 자, 산소 분압이 높아지면 포화도가 높다는 거니까 해리도는 낮아지겠네 라는 그 관계, 요거 정도만 방향성만 찾아줬으면 됐던 거. 됐죠? 그냥 원리를 세 가지를 준다는 건 요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 아닐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읽어보면 한편 각 조직의 물질대사 결과,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서 운반할 거래. 이산화탄소 밑줄 하나 그어주고 이때까지는 산소였으니까 CO2로 갈 거래요. 자, 그리고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6, 그리고 동맥혈 내는 40이야. 근데 우리 이거 아까 우리 산소에서 했었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간다고 했던 거. 그럼 역시나 똑같이 우리 조직 내 이산화탄소는 주변으로 확산된다라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확산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는 혈장에, 23%는 적혈구에, 그래서 뭐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0%는 탄산수소 형태로 운반된다. 그럼 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적혈구에서 이만큼 이동시킨다 해가지고 98.5가 적혈구니까 적혈구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표시를 했거든. 근데 이산화탄소로 오니까 뭐 7%는 여기서, 또 몇 프로는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70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산소도 아까 적혈구 얘기 나왔고 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하고 올라가서 혈장에다가도 또 표시를 하나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이게 실전적으로 위에서 적혈구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서 쭉 내려가 보니까 이산화탄소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건 산소에서도 똑같이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산소로 다시 올라가서 적혈구에다가 동그라미 혹은 밑줄 그어져 있으면 혈장에다가도 똑같이 표시를 했다고요. 왜냐면 구조가 똑같아야 되니까. 산소가 1이라면 얘는 1, 2, 3이구나. 구조를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 그냥 실전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너네들의 방식이랑 다를 수는 있지만
쌤은 구조화라는 얘기를 계속 글을 읽으면서 많이 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위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많이 써먹어요. 글 자체에 있는 그 구조를. 알겠지? 그냥 그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는 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방금 읽은 것처럼 여기서는 탄산이 이온화가 되었다가 반대로 이온이 탄산화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 38번에 1번으로 가면 내용일치 일치하는 거 정확한 거 보면요. 끝까지 읽었을 때 탄산이 요거 이온화 됐다가 이온이 탄산화 된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면 38번에 2번으로 가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해서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쳤었지. 근데 산소로 돌아갔을 때 혈장하고 적혈구 두 개구나 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었다고. 이런 구조들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뭐 3번은 진짜 있는 그대로 어렵다 쉽다 이거는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4번으로는 우리 반응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다? 70% 이상이 적혈구라고 했으니까 4번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 5번도 얘들아 이 숫자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9번 적절하지 않은 걸로 가면 요거는 쌤하고 이제 더 안 봐도 되지. 왜냐면은 해리도가 높다, 포화도가 높다라는 그 반비례 관계만 안다면 어디서 뭐가 높고 어디서 뭐가 낮고 이런 것들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이 원리들로. 그래서 답 2번을 너네들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가 방출되면 당연히 산소가 없으니까 해리도가 포화도가 낮아지고 해리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0번이 얘들아, 쌤이 40번이 이해가 아까 안 된다고 했던 게 5번이었어, 5번. 그러니까 아무리 이 글을 읽어도 나가 정맥혈에 대한 거거든? 근데 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맥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앞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 그래서 내용일치를 가면 정맥혈로 가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앞으로 돌아가면 되게 부분적인 얘기밖에 안 해. 이건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에 폐로 흐르는 혈액이 정맥혈이다. 이 부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폐로 흐르는 혈액, 조직에서 폐로 흐르는 혈액 이거 생각하고 문제를 풀러가요. 그러면 5번으로 가면 조직에서 폐로 흐르는 거 그럼 심장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깊게 갈 필요가 없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1번 제끼고 1번 제끼고 3번 제끼고까지 내용일치로 쉽게 찾은 다음에 4번에서 확실한 답이 나와. 그리고 5번을 이게 완전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난 그때 가서도 못 풀어. 그러니까 완전한 답을 먼저 찾고 안 되면 버리자라는 결론을 나는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것만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고 사실 이거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이거지 그냥. 말한 것처럼 우리 조직을 거쳐 심장을 거쳐 폐로 간다. 이 큰 틀을 보면 작은 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그 세부적인 것들 푸는 과정에서 너네들한테 주고 싶어. 난 아직까지도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 내가 그거를 바로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도 틀릴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은 나는 그냥 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신 우리 40번에서 답은 찾기 쉽기는 했지. 4번이었잖아. 왜냐면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41번으로 가면 얘들아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는 보기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됐어. 왜냐면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된대. 어떤 증상?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봉지에다가 이렇게 막 호흡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입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경제 지문 같은 건데 보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독서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2번 같은 거는 보지 않을게. 자, 그러면은 이제 독서는 됐고 쌤이 현대시를 아까 띄워놓고 가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43에서 45번 정말 많이 틀렸거든. 43번, 44번, 45번 최소 하나씩은 다 틀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고전 소설 같이 읽었던 거 알지?
그래서 쌤이 막 수특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만약에 문학에서 변별력을 준다면 고전시가 아니야. 고전 소설에서 주겠지. 왜? 관계도가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 애들이 어디로 가서 찾을지를 몰라. 내용일지 자체를 못 찾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가는지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두세 개밖에 안 틀리는 친구들이라면 다 잘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나 문학 다 맞고 싶어? 그럼 시간을 조금 들여서 좀 정리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45번 보기부터 보고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의 밑줄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밑줄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 질서 중시. 그럼 이까지 보고 얘들아 소설이잖아. 장자가 누구일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밑줄 문중의 공론과 예문. 자, 특히나 장자가 부재시, 그럼 이게 아주 포인트니까 물결 좀 해주시고요. 장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없어진 사람이 장자입니다. 얘가 부재할 때는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상례에는 위계질서가 드러난대요. 자, 이 작품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지. 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 세모 쳐주시고 가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거꾸로 세모 해주시고 자, 요런 갈등 관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거 읽고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따를 건데 장자가 없을 거래. 그 장자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자가 없었을 때의 이 싸움을 어떻게 너네들이 편을 나누는지 요걸 할 수 있느냐 요거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명나라의 양부인 네모 쳐주시고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운. 그리고 위운과 반씨는 한편이라고 봐야 되지. 반씨 네모 쳐주시고 아내로 맞아 아들 흥을 얻는다. 흥도 네모 쳐주시고 자, 그리고 둘째는 위진입니다. 위진 네모, 채씨 네모, 위준 네모, 냉씨 네모. 자, 근데 관계도를 보면 위진의 아내 채씨하고 위준의 아내 맹씨가 반씨를 모해했대. 그럼 모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맹씨 옆에다 마이너스, 채씨 옆에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이제 양부인이 채씨를 친정으로 보냈네. 그럼 통쾌한 거 맞지? 악인을 보냈대요. 자, 채씨에 붙인 채승상은 이에 분노해서 밑줄 위운을 귀양 보내고 자, 그러면 부재된 인물 위운이 장자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여기서 보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부인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반씨가 아까 상대적으로 좋은 애였지 모함을 받았던 반씨가 시체 양부인을 붙들고 통곡 혼절하니 그 반씨의 아들이었던 흥이 깜짝 놀라 수족을 주무리며 양모를 드리니 이윽고 진정합니다. 흥이 위로하면서 말하네. 엄마 진정하셔서 초상을 이게 치러야죠. 자, 반씨가 망극한 중이나 그 말을 옳다고 여겨 상을 치를 때 문중들이 모여서 채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은 의논하니 얘들아 요거는 밑줄 한번 쫙 그어주세요. 자, 왜 밑줄인 줄 알아야 돼? 우리 죽은 양부인이 유언으로 채씨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채씨를 들어야 될까?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을 의논하니 위진이 말합니다. 위진 네모 쳐주시고 채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우리 양부인 엄마가 잠깐 놓아여 보낸 거니까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요. 정리하면은 우리 위진은 계속 마이너스야. 왜? 엄마 말을 안 따르잖아. 됐죠? 그리고 이까지 읽었을 때 사실 기억 문제 풀러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1번 과거 사건에 대한 자기의 판단, 어떤 판단? 채씨는 잘못한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신이 하는 행위의 정당성, 채씨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크게 무리 없을 거고 혹시나 정당성? 뭐지? 하는 사람들은 세모 쳐놓고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이제 심부름꾼 불러서 말하기를 채씨의 집에 가서 부고를 전해라. 근데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인연을 끊을 거다. 자, 한편 위진 또 네모 쳐주시고요. 또 위진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나? 일단 빡이 쳐 있어요. 갈등 관계가 시작되나 봐. 자,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 중에 12 옳고 그름을 도두어서 요란하게 하냐? 형님이 아니 계시어. 요거 밑줄 그어야 되는 거 맞지?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장자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장자의 부재. 자, 우리 형님이 없으니까 내가 요 상을 치를 거야. 두 번 말하지 마 하고 노복을 재촉해서 보내니까 흥 네모 쳐주세요.
왜냐면 갈등 관계의 대상으로 나오니까. 자, 흥이 죽은 양부인 옆에 엎드려 통곡하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인데 초상망극한 중에 벌써 밑줄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은 왜 할머니 말 안 듣냐. 계속 한갓 아내만, 우리 채 씨만 중요하게 여기셔서 저렇게 노하시니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이런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밑줄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며 제 마음에도 불가합니다. 그럼 두 개 밑줄 친 거에 관계를 봐봐 얘들아. 할머니 유언을 지면 안 돼. 그 근거야. 뭐? 문중의 뜻, 내 마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밑줄 그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 중요한 말이잖아. 핵심적인 거 보면 문중의 뜻에 어긋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너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 자, 그랬더니 이제 반씨 또 내모칩니다. 꾸짖습니다. 엄마였지. 너는 조그만데 어떻게 어른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니? 그랬더니 위진이 크게 놓아요. 말을 하기를. 이것은 분명 너의 말이 아닐 거야. 너 누구 부탁 듣고 내 말이 여차여차 하거든. 너는 대답을 이리이리 한 것이 아니더냐. 너한테 얘기한 게 누구야? 너 혼자의 말이라면 어찌 이렇게 하겠냐. 내가 비록 유약하나 네 말대로 시행할까 보냐. 그러면 여기서도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뭐야? 우리 위지는 흥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백하게는 읽어줘야지.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친척이 칭찬 불이하더라. 갑자기 왜 칭찬하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칭찬을 했나 보네. 자, 흥이 숙부의 불측한 심사를 듣고 큰 소리로, 아까 제가 말한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고 하시니까 말이 옳으면 따를 거고 비록 어른의 말이지만 부당하오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상사를 당하였어도 아버지가 삼천리 밖에 계셔서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는 밑줄 그어야 된다 얘들아. 부친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내용일치 나오면 선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는 모르고 발상도 못하니 비록 아니 계시나 물결이요. 장자 장손이 발상하는 것은 예문에 당당하옵거늘.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없을 때 내가 해야 돼. 왜? 예문에 당당해. 예문에 나와 있거든. 이렇게 근거까지도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을 합니까? 우리 문중들 모였으니 결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풀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어른의 말씀이더라도 옳으면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르겠다. 자, 그랬을 때 44번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권위, 어른으로 본다고 치자. 어른의 권위에 기대어 내 생각이 옳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옳은 것을 따르겠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겠네. 어른의 기대어가 아니죠. 어른이더라도 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진 형제가 말합니다. 우리 형님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치환하면 장자가 부재하지만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했으나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네가 들었던 근거 별 볼 리 없다라고 얘기하네. 그럼 얘들아 이것도 문제 해결하러 가야 돼서 44번의 3을 보면 무시하는 태도 맞지? 어린애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 메모 쳐주시고 이 사람들의 어떤 말을 하는지 보자. 흥이 비록 어리나, 밑줄, 흥이 비록 어리나 소견의 이치가 있다. 바로 밑에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그럼 모든 사람들은 흥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담백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랬더니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빡이 쳤습니다. 어찌 애기 말로 인하여 우리의 그 상의 대사를 그릇되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예문대로 할 거니까요.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할 겁니까? 니네들 말에 반대한다. 이 정도만 담백하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시에 피신하니 문중들이 상의하여 말하기를, 자, 상인이 이제 우리를 피한다. 더 있어 무엇하오리오? 라는 건 더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안 있겠다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니, 모두 귀가하니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제 간 거야. 자, 흥이 이제 망극하며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남과 다를까? 제가 저놈이 불의를 행하여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지니까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겠느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44 갔다 오면 야, 쟤 참 불의하다라고 평가했고 실망감 다들 뿌리뿌리 흩어졌다며. 됐죠? 자,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채 씨가 이르러서 부인의 영유에 곡하고 반 씨를 보며 말하기를, 채 씨 네모 쳐야 되죠. 우리가 유언이라면 오지 말라 했는데 왔어요.
나는 시댁의 죄를 얻어 본가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통신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이까지 보면 얘들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채 씨는 나쁘다는 거 읽는 맥락 속에서 찾았었잖아. 너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시어머니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했느냐. 그 사이 우애가 지극해서 저 나를 기다렸다 죽으러 하였느냐. 지금도 참소와 아첨을 시어머니께 고하겠느냐. 요 줄여서 얘기하면 너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같이 안 죽냐 라고 아주 악독한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바로 밑에 나오죠. 밑줄 욕설이 무수하니. 자, 그럼 아까 채 씨 네모친구하고 욕설이 무수한이랑 이어주면 그 중간에 말을 완벽하게는 못 읽어도 나쁜 말 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반 씨가 분한 걸 참아. 다만 대답하지도 않더라. 대답 안 했다. 계속. 채 씨가 이제 그 꼬마 흥을 꼬집습니다. 너는 아주 미숙한 철없는 놈이야.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를 원수로 지목하냐? 네가 그러면 우리 가족을 다 삼킬 줄 아냐? 그랬더니 흥도 씹습니다. 자, 장례를 당하니까 부인을 선산에 안장하고 집안을 정리할 때 밑줄 집안 형세가 모두 채 씨와 맹 씨에게 돌아가니 너네들이 읽는 것처럼 시원한 사이다 결말은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두 사람이 밤낮으로 남편을 미혹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 속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 멍청하게 자꾸 속이니 반씨 모자를 100가지로 모해해요. 했더니 반씨가 이제 아들내미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독수를 면하지 못할 거야. 그럼 독수 뭔 말인지 몰라도 나쁜 뜻이겠지. 그러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44번에 5 보면 앞으로 일 예측 나쁜 일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묘소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마쳤어. 유교적인 이념은 가진 사람들이네. 거취를 정하고자 해서 일부 비복들을 거드리고 통곡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비창해 하지 않을 이가 없더라. 좀 답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여기서 킬링은 43번이 맞았죠. 자, 보면 5번부터 갈까 얘들아? 5번 위지는 위운의 뜻에 따라 우리 위운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바로 제껴줘야 되는 거고 4번으로 가면 문중 사람들은 포기하고 갔지 얘들아? 이것도 우리 그냥 담백하게 읽었을 때 내 말 안 들어주네 하고 갔잖아. 그리고 3번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든 위진을 질책했다. 근데 우리 반씨는 욕먹으면서도 별말 못하고 막 자기 애기만 꾸짖었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사죄의 죄를 뜻했다. 얘들아 채씨 나쁜 사람이야. 그치? 자, 그리고 1번으로 가면 흥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만약에 얘들아 좀 찝찝해서 돌아가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채 씨에게 부고를 알릴까 말까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가셔야 돼요. 뒤에서 읽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 할머니의 유언인데 했던 그 부분 있잖아. 그치? 그쪽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문중들의 뜻이다 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쌤이 얘기하는 건 내용 일치는 너네들이 실전에서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 사건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사건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 담백하게 읽으라고. 앞부분에선 이런 내용, 뒷부분에선 이런 내용 있었던 것처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5번 마지막으로 가면 이것도 틀리면 안 되지 얘들아. 아까 읽었던 거 보면 1번으로 갈게요. 위진이 채 씨한테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와라 라고 한 건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 질서. 근데 우리 모친의 유언에는 채 씨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유언 자체를 지키지 않는 건데 무슨 여기 질서를 따른다고 하겠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45번을 틀린 친구들은 또 어떤 거냐면 그냥 읽어. 유언이 있었다라고 읽는데 유언이 뭐였는지를 파악하고 가야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 채 씨를 데려올까 말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파악했다면 문제 읽는데 뭐가 어렵겠어.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만약에 쌤이 이렇게 쭉 읽었을 때는 그러네 라고 보이는데 실전에서 잘 안 되잖아. 그러면 한 30초 정도만 인물 관계도를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서 나쁜 애가 얘고 여기서 좋은 애가 얘고 아마 처음 읽었을 때 막 누구의 와이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복잡했을 거거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읽어야 되는 거. 그리고 혹시나 단어 뜻이 너무나도 많고 어렵고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거 웬만한 기출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 가치는 있어. 쌤이 자꾸 문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맥락으로 문중이 가족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못 읽으면 문중이란 단어도 조금 공부는 하세요. 아셨죠?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정리하시고요.